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반전이 또 있을까요? 미중 협상,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관세율 인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글로 적었을 때는 뭐 80% 기대한다라고 해서 그 정도만 돼도 뭐 좀 협상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30%와 10%가 나왔습니다. 일단 관세 이슈에 앞서서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에 화답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을 했죠. 시장 상황 간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볼 게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네. 특별히 빠진 섹터가 없을 정도로 빠진 섹터도 뭐 유틸리티나 뭐 음식료 쪽에서 0. 몇 프로 정도 빠지는 것 정도고 나머지는 다 강하게 올랐고 특히 이제 이번 관세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 가장 피해가 예상됐었던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크게 부과됐었던 애플 같은데 이런 쪽 상승률이 되게 컸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대 올라갔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관세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리스크 온이 업가 됐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서프라이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확인이 된 거는 미국이 처음에 호기롭게 관세를 많이 높이기는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노출시켰다. 거꾸로 보면은 미국이 대중 그 무역에 있어서 의존도를 자기네들이 큰 소리치고 호기롭게 나가긴 했었지만은 결국에 가가지고는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까지 봉착했고 그 한계가 어디라는 걸 갖다 확인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곧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이 의도 자체가 일단 시간 벌기일 가능성도 일정 부분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기 때 행태를 봐가지고는 조금 숨통이 트이면 다시 한 번 더 또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뒤흔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충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관세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이 생각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세게는 못 나갈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있었던 제네바 협정 소식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본 관세율 인하. 오늘 증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화답을 한 채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변동성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미래를 내다보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만 놓고 봤을 때 과거 1기와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좀 번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일단 계속해서 인하하기는 했지만 좀 긴장의 끈을 가지고 가야겠죠. 일단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가 폄훼하고 뭐 그런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워낙에 하는 짓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관종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굳이 그래야 돼 싶을 정도의 일까지 자기가 SNS 계정에다 쉽게 올리고 뭐 어저께는 심지어 뭐 이제 테슬라를 사기 적정한 투자하기 적정한 시간이라는 뭐 그런 것도 올리고 뭐 했던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향후 장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는 일단 미국이 이달 말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판매대에 중국 제품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이제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된 제품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인플레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로 직결이 되는 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온전히 다 비판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우려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었던 게 이제 기업들한테 시간을 좀 벌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90일 유예를 했다는 거는 이건 아마도 90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뭐 가지고 시간을 끌든지 아니면은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유예를 해주고 타결이 된 것처럼 했다가 숨통이 다시 터지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액션을 하고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두들기는 게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좀 편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쪽을 두들기는 게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 저는 좀 이제 어저께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약품 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면서 유럽연합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보다 유럽연합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동계산 자기 이익 중심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이상에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당장에 체결돼 놓고 나서 갑자기 뭐가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쨌든 오늘 뭐 미증시에서도 보여줬지만은 이런 패턴이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하기는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이런 패턴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리스크 온의 어떤 흐름, 미국채 금리가 4.3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엔달러가 147, 148까지 올라왔고요. 네. 여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불을 넘어서는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좀 위축보다는 좀 약간은 좀 확장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 시장 계속적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다만 시장 일부에서는 좀 이런 관점과 평가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두 번 다 언급을 했었던 게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이슈였는데, 중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거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에 직접 좀 들어가거나 투자하고 싶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나? 그래서 관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장을 열기 위한 하나의 무기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한국하고도 협상할 때 보면은 한국이 뭐 LNG 투자하기로 했었다, 뭐 몇십 네. 조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설레발을 쳤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나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도 보면은 중국 쪽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중국 시장을 열기로 했다,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고, 열기로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그 사람 특유의 표현식 방식이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트럼프의 기대가 더 많이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협정 체결에 있어가지고 중국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 절박했던 거는 중국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세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또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앞에서 잠깐 언급 주셨었던 의약품 인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 상승 마무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기 때도 이 입법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이번에 행정명령 사인하긴 했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로비가 심한 쪽이 제약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고요.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시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에. 네. 근데 결국 가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이제 막혔고요, 로비에서.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메디케어, 즉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그 이제 제공되는 약에 대해서 주요 약가에 대한 인하인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별 큰 내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바이든 때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어떤 약의 그러니까 협상 대상이 되는 약의 어떤 수령이라는 게 이제 신약으로 승인되고 13년 이상 된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그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거하고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이 부각이 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막상 발표되고 나니까 반등이 나왔었던 것도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 관련주들에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직접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센티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뭐가 있죠? 거꾸로 보면은 사실 이제 CDMO 쪽으로 해가지고 위탁 주문 생산을 해주는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신약을 갖다가 또는 약을 미국으로 파는 게 있었나? 그거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센티적인 어떤 여파를 좀 줬었던 것 같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복제약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요. 이제 만약에 혹시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CDM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사들이 판가 인하 압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다가도 이제 압력을 가할 수는 있겠죠. 뭐 그 정도 영향이지 크게 영향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약간 인하와 관련해서의 이슈들도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를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언급 주셨지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기대를 해볼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저께 삼성전자가 5%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한 4% 오르고 그다음에 소부장 쪽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오늘도 뭐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7%대까지 올라간 걸 봐가지고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어저께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거는 미국이 지금 사실 중국으로 HEC AI 가속기 칩을 팔았었는데 그거를 못 팔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버전을 좀 낮춰가지고 지금 제품을 팔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급과 관련해가지고 그 버전을 낮춘 버전의 AI 가속기 칩에는 HBM이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GDDR7이 이제 장착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게 삼성전자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제 추론이 가능한 칩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더 강하게 올라갔던 측면은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 쪽 뭐 역시 미국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들도 강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장 안에서 어쨌든 뭐 조선이나 방산 관련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렇게 두 업종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저께 반도체 자동차 주식들이 반등이 나온 반면에 조선 방산 주식들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그게 빠진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어저께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그 환율 같은 경우를 보면 거꾸로 1,400원대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고 외국인들은 사실상 매수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에서 빠져서 한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고, 최근에 방산조선 같은 경우 저도 좋아하고 또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기대를 완전히 꺾은 건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조정을 받아도 되는 타이밍에서 자꾸 수주가 발생이 되고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또 무슨 전쟁이 터지고 뭐 이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무리하게 끌고 올랐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미중 관세 그 협상 타결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급락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런 패턴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 당분간은 조선방산 쪽 이쪽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좀 피해를 봤었던 쪽 이런 쪽으로 조금 돌아서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그동안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피해를 봤던 업종들 위주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봉합 소식으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이어갔던 업종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게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의 수혜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점일지 전반적인 이슈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소위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푸틴의 입장은 하나도 물러서는 게 없이 지금 점령 지역 다 가질 거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하지 않고 비무장 영세 중립급으로 남아라. 무장해제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더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광물협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미군을 주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서포팅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휴전을 종용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그럼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하고 소위 말해서 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굴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얻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뭐 땅 뺏기지, 뭐 무장해제 당하지, 뭐 EU 가입도 안 되지. 이런 어떤 모든 조건을 다 감내하고 거기다 광물협정까지 해가지고 미국에다 그것도 넘겨줬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들 혹은 뭐 젤렌스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섣부르게 예단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게 푸틴이 조금이라도 좀 양보라든지 타협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땅을 양보할 것이냐. 근데 그 지금 점령한 그 점령지 자체가 광물도 많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또 유일한
산업화돼 있는 공업단지거든요. 근데 그거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글쎄요, 이게 쉬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협상 조건 자체가 워낙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잘 타결될 수 있을지는 일단 시장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국내로 좀 눈길을 돌려서 국내에 기반돼 있는 이슈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대선이 벌써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 됐는데 정책 관련주들 뭐 언급을 별로 하시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기도 하시지만 일단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도 이 공약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저께 주요 공약 10개가 발표가 났는데 뭐 네. AI부터 시작해서 산업 육성한다 뭐 하게 되면은 문제는 AI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증시에서 반응하는 거는 사실 조그만 회사들, 시가총액 작고 뭐 유동성이 좀 이제 작은, 물량이 작은 회사들 위주로 이제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게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10대 공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네. 그 앞뒤로 해서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지금 이소영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대주주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사실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배당을 많이 해줘 버리면 다 그게 금융소득세 이제 관련해가지고 금소세 관련해가지고 다 세금으로 거의 이제 뺏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럴 유인이 거의 없었는데 배당소득 자체만 또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소득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녀 상속, 증여와 관련돼 가지고 재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속이라든지 증여에 있어서 투명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거고요. 그것도 배당을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주주 환원이 커지게 되니까 기업의 어떤 가치 또는 시장의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 그런 게 이제 맞물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순자산 가치 1배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것도 뭐 얘기가 나왔는데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반드시 자본주의 체계에서 시장 경제에 맞는 얘기냐 또 그런 노이즈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 워낙에 주가 부양 의지가 없으면서 상장만 해놓고 있는 회사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 상속이라든지 증여세 회피용으로 하게 되고 또 오너 독단에 의해 가지고 자기는 소위 말해서 연봉으로 그 등재가 돼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고 배당은 안 해줘 버리고 뭐 이러면서 주가가 바닥에 깔려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부스트업을 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서포팅이 일본에서도 있었고 우리도 이제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하고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시장을 부스트업 시키는 어떤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자본시장의 어떤 변경과 관련돼 있는 변화와 관련돼 있는 뭐 상법 개정 이슈도 지금 다시 상장하면 되잖아요.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추이가 시장의 어떤 큰 틀을 바꿀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책 관련해서는 일부 테마주보다는 시장의 판도,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법한 정책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에 우리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계속해서 이 판가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또 마무리했던 부분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잘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수급 유입 좀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당장 어제까지 보여진 모습은 외국인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이유를 보시면은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400원대 오늘도 보니까 오전에 1,417원 지금 현재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 자체가 이머징 마켓 가운데 여타 국가 대비해 가지고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고 있는 1분기 역성장, 2분기도 지금 역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들어올 유인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트럼프가 일단은 관세 가지고 시장을 뒤흔들어 놨었지만은 그 다음 수순은 아마도 환율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위안화 환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적절하게 위안화 강세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이제 결국 가지고 경기 부양 또는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큰 그림에서 먼 데를 바라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림 뭐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지금 4.3 유지하고 있고 엔달러가 140을 깰 줄 알았는데 다시 147까지 올라왔고요. 그 외에 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10만 불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리스크 오프보다는 현재는 리스크 온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데일리 채널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제가 5월 시장 전망하면서 이번 5월은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인 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흐름으로 봐 가지고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시장은 좀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별 순환장세, 업종별 순환장세 쪽으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바인 메이가 유효할 수 있고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